여러분, 지금 이란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단수, 열흘 넘게요. 테헤란에 댐 5개, 평균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는데 전문가들은 이걸 죽은 물이라고 부릅니다. 1,500만 명이 사는 수도에서요. 인간은 물 없이 딱 사흘입니다. 석유 없이는 불편하지만 물 없이는 죽어요. 근데 이란은 세계 3위 원유 매장국이에요.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왜 물이 없냐?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700년간 사막을 이겨낸 문명이 왜 스스로 물을 말랐는지, 석유 팔아서 번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란의 갈증이 어떻게 여러분의 주유소 가격표까지 올리고 있는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사는 우리한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테헤란, 인구 1,500만 명이 사는 이란의 수도입니다. 지금 이 도시에서는 밤 12시가 되면 수도꼭지가 멈춥니다. 정부가 조용히 단수를 시작하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열흘 넘게 매일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공식 발표도 없이요. 시민들은 낮에 욕조와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밤이 되면 그 물로 버티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테헤란에는 주요 댐이 5개 있습니다. 이 댐들의 평균 저수율이 지금 5%예요. 전문가들은 이 상태를 죽은 물이라고 부릅니다. 댐에 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은 물이 취수구보다 아래에 있어서 펌프로 뽑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는데 한 모금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테헤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 전역에서 댐 20곳 넘게 바닥이 드러났고 기상관측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가을비가 아예 관측되지 않았어요. 마슈아드라는 도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인구 400만 명인데 댐 저수량이 3% 미만이에요. 강수량은 전년 대비 98.5%가 줄었습니다. 27mm 오던 비가 0.4mm로 줄어든 거예요. 마트에서는 페트병 물사재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물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테헤란 시민 대피가 필요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수도를 버릴 수도 있다고 공식 석상에서 말한 겁니다. 1,500만 명이 사는 수도에서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 사흘을 못 버팁니다. 석유가 없으면 불편하죠. 차 못 타고, 난방 못 하고, 출근이 힘들어지고. 하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석유보다 물이 더 무서운 무기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는 그 무기가 자국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세계 3위 원유 매장국입니다. 석유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왜 물이 말라가는 건지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혹시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전쟁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탓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이유는 2700년 전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짜 이유를 알려면 2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을 해냈어요. 산 기슭에서 시작해서 사막 마을까지 지하 터널을 뚫은 겁니다. 이름은 카나트. 전기도 펌프도 없던 시대에 중력 하나만으로 물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어왔어요. 숫자로 보면요. 가장 유명한 고나바드 카나트는 총 길이가 33km입니다. 우물만 427개를 팠어요. 이 하나의 터널이 2700년 동안 4만 명한테 물을 공급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인류사적으로 대단한 기술이에요. 카나트는 사막의 고속도로였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속도로 물을 가져왔어요. 이 시스템으로 페르시아인들은 사막 위에 문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석유가 터져요. 돈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뭘 했냐면 전기 펌프를 들여와서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퍼 올리기 시작합니다. 카나트가 지하수를 한 모금씩 마시는 빨대였다면 전기 펌프는 소방호스로 한꺼번에 빨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지하수면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카나트가 하나둘 말라 죽었어요. 지난 20년간 이란이 잃어버린 지하수량이 211 세제곱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큰 양이냐면 우리나라 소양강댐 저수량의 73배입니다. 그 결과 테헤란은 매년 20에서 25cm씩 땅이 꺼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위험하다고 보는 기준이 연간 4mm거든요. 60배가 넘는 속도로 수도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한때 이란에서 가장 큰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는 전성기 면적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수량은 1998년 대비 60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석유 팔아서 번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국민 수도관을 고치는 데 쓰였을까요? 아닙니다. 핵 개발, 헤즈볼라 지원, 하마스 지원, 석유 수익 상당 부분이 수천 킬로미터 밖 전쟁터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민 앞 수도꼭지는 녹이 슬어 터지고 수도관에서는 물이 줄줄 새는데 그 돈으로 남의 나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수도 인프라를 고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혁명수비대 직속 건설회사 카탐 알비아가 인프라 사업을 싹 독점하면서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기득권이 막아버렸습니다. 이란이 댐을 안 지은 것도 아니에요. 세계 3위 댐 건설국입니다. 댐만 600개가 넘어요. 그런데 물 사용량의 92%가 농업에 들어갑니다. 그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물의 92%를 쏟아부어서 GDP의 10%를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댐을 아무리 지어도 이 비효율이 바뀌질 않았어요. 카나트는 사막의 고속도로였습니다. 석유를 발견한 뒤 이란은 그 고속도로를 버리고 헬기를 탔어요. 빠르고 화려했죠. 근데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아랄해를 아시나요? 세계 4위 호수가 소련의 면화 관계 정책 하나로 거의 통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호수 소멸이었어요. 이란이 지금 그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자기 물을 말린 겁니다. 부패가 2700년 문명을 죽이고 있어요. 그럼 전쟁은 어디에서 끼어드냐? 여기서 담수화 시설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물이 바닥난 나라에 전쟁이 마지막 남은 수원지까지 공격했습니다. 이미 물이 바닥난 이란에 전쟁이 마지막 수원지까지 공격했습니다. 3월 7일, 미국이 이란 남부 캐슘섬의 담수화 시설을 정밀 타격합니다. 담수화 시설이 뭐냐면 바닷물을 마실 물로 바꿔주는 거대한 정수기예요. 사막 국가들한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시설인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결과요. 주변 30개 마을의 수도가 완전히 끊겼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다음 날 이란이 보복합니다.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드론으로 때려요. 쿠웨이트 발전소랑 물시설도 공격합니다. 열흘 뒤에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시설까지 피격당해요.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습니다. 복구에만 최소 3년이 걸려요. 총알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받아내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게 왜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냐. 걸프만 국가들은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담수화 시설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구조예요. 숫자로 보면요. 카타르는 식수의 99% 이상을 담수화에 의존합니다. 쿠웨이트 90% 이상, 바레인도 85%가 넘어요. 걸프 6개국에만 담수화 시설이 400개 넘게 있습니다. 전 세계 담수화 생산량의 40%를 여기서 만들어요. 이 시설들이 멈추면 사흘이면 물이 없어집니다. 이란보다 더 빠르게요.
선례가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일어난 일이에요. 4년간 극심한 가뭄이 시리아를 덮쳤습니다. 최대 150만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들었어요. 학계에서는 이 가뭄을 내전의 결정적 위협 증폭기로 분석합니다. 물이 사라지니까 사회 시스템이 먼저 무너지고 그 위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총 한 발 안 쏘고도 나라를 흔들 수 있는 게 물입니다. 지금 걸프만에서 그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담소화 시설이 전쟁의 표적이 된 순간 물 위기는 이란 한 나라를 넘어서 걸프만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 세계 석유가 지나가는 핵심 길목이기도 해요. 물이 막히는 곳에서 석유길까지 같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이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 숫자로 보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란의 갈증이 직접 여러분 지갑을 건드리는 경로가 있어요. 한국은 에너지 쇼핑을 전량 중동 마트에서 하는 나라입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69에서 71%. 우리가 쓰는 기름의 10통 중 7통이 중동에서 옵니다. 그 기름이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요. 근데 지금 그 입구를 이란이 잠그고 있습니다. 잠그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한테 배럴당 1달러씩 통행료를 매기겠다고 나왔어요. 숫자로 보면요. 한국 유조선이 이 해협을 1년에 약 900번 통과합니다. 추가 부담이 연간 2조 7천억 원이에요. 이 돈은 결국 기름값에 얹힙니다. 유가 전망은 어떨까요? 국책연구원 키옙 분석에 따르면 지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배럴당 84에서 90달러 수준을 유지합니다. 전쟁 전 63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이미 30% 넘게 오른 거예요. 확전되면요. 최대 174달러까지 갑니다. 이게 주유소에서 바로 체감됩니다. 지금 전국 평균 경유 판매가가 리터당 1,939원이에요. 근데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정유사는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역마진 상태입니다.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가격이 더 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서울 휘발유는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름값만이 아닙니다.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2% 올랐는데 석유 제품 가격이 9.9% 급등한 게 주범이에요. 4월에는 유가랑 항공료까지 겹쳐서 물가가 더 반등할 전망입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코스피도 보셔야 해요. 전쟁 직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7.24% 급락했습니다. 하루에요. 한 달로 보면 1250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럼 버틸 카드는 있느냐? 한국 비축유가 208일분으로 세계 6위입니다. IEA도 역대 최대인 2246만 배럴을 방출했어요. 하지만 지금 4월 원유 수입량이 평시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충격이 크게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0.18이에요. OECD 평균이 0.85인데 우리는 최하위권입니다. 충격을 흡수할 여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중동 마트가 잠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석유도 없고 석유가 없으면 우리 경제도 없습니다. 2700년 동안 사막을 이겨낸 문명을 말린 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욕심과 부패였습니다. 석유 팔아 번 돈을 수도관 대신 전쟁터에 쏟아부은 결과가 지금 우리 주유소 가격표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유가가 오를 때 어떻게 자산을 지키는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숫자로 보셨죠?